지금 이 순간 유럽의 하늘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스위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중립적이며 군사적 계산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국가, 그 스위스가 선택했던 전투기 사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 외신과 북미 방산 전문 매체들은 거의 동시에 하나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스위스가 도입을 확정했던 F-35 전투기 36대 계획이 비용 문제로 다시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예산 조정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 전투기 시장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스위스는 2021년 국민투표를 거쳐 F-35A 36대를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수준의 고정가 계약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위스 정부가 제시한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도입 비용과 30년 운영 비용이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점이었고, 이 조건이 무너지면 사업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물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변동 가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와 북미 군사 매체들은 스위스 국방부 내부에서 예상 총 사업비가 최초 산정 대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가 상승폭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예산으로는 36대 전량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가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숫자였습니다. F-35A의 대당 기체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도입국들이 부담하는 패키지 가격은 훈련, 예비부품,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1억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비행 비용이 약 3만에서 4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연간 수천 시간의 훈련 비행을 유지해야 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스위스처럼 전투기 숫자가 제한된 국가일수록 유지비 상승은 전력 유지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해외 외신들은 스위스가 문제 삼는 핵심이 기체 성능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은 스위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역시 같은 계산표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F-35를 선택했지만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캐나다 역시 가격 상승 문제로 도입 일정과 물량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는 이제 스텔스 성능보다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자국 주도로 운용과 정비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조용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스위스가 공식적으로 대안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유럽 군사 분석가들은 스위스의 전력 환경과 보라매의 성격이 예상보다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대신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높은 출격률, 국산화된 항전 장비 구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이라는 요소들이 중립국 스위스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외신들은 이 흐름을 단순한 기종 교체 가능성이 아니라 유럽이 다시 비용 대비 효율을 중심으로 전투기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개발과 시험을 이어오던 보라매가 누군가의 예산표 위에서 다시 계산되기 시작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가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전투기 선택의 기준은 감정이나 동맹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정리된 전력유지 공식에 가깝습니다. 스위스 공군은 상시 전시 체제가 아닌 평시 영공 감시와 위기 시 제한적 대응을 핵심 임무로 설정하고 있고, 이 구조에서는 출격률과 유지 비용이 기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스위스가 F-35A 36대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총 사업비 75억 달러에는 도입 비용뿐 아니라 초기 운용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최근 유럽 방산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장기 유지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면서 전체 비용이 최소 수십 %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F-35A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미국 회계감사 자료 기준으로 약 33,00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250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기체 30여 대를 유지할 경우 연간 운용비만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핵심 정비 공정의 상당 부분이 미국 승인 인력과 해외 정비 허브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은 중립국 스위스 입장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공군은 FA-18을 운용하며 자국 내 정비 비율을 70% 이상 유지해왔고 이 구조가 무너지면 전력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스위스가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유럽 기체와 비미국권 중형 전투기로 압축됩니다. 라팔 전투기의 경우 대당 도입 비용이 패키지 기준 약 1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시간당 비행 비용 역시 2만 달러 후반대로 알려져 있어 F-35 대비 약간 낮지만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기체 성능은 우수하지만 블록 업그레이드 비용과 복잡한 다국적 정비 구조로 인해 장기 운용비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페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와 자국 정비 비율을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최대 이륙 중량과 항속거리, 무장 적재량에서 스위스가 요구하는 중기 전력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KF-21 보라매가 분석 대상에 오르는 이유는 수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F-21의 목표 대당 가격은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급 다목적 전투기 가운데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항전 장비 국산화율은 초기 양산형 기준으로 약 65% 수준에 도달했고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이 레이더는 공대공 탐지거리 200km 이상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동시 교전 능력과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이 국산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운용국 요구에 맞춘 개량이 가능합니다. KF-21의 최대 무장 적재량은 약 7.7톤으로 F-35A의 내부 무장 한계를 상회하며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행동 방향은 약 1000km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스위스 영공방어 임무 기준에서는 과행 성능에 가깝지만 중요한 건 이 성능을 유지하는 비용 구조입니다. 한국공군 내부 평가 자료를 인용한 국내 방산 보도에 따르면 KF-21의 시간당 비행 비용 목표치는 1만 5천 달러 안팎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는 F-35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기체 수명을 30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할 경우 동일 예산에서 확보 가능한 출격 횟수는 KF-21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KF-21은 스위스의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분석됩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출 통제와 작전 제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유럽 주요 전투기 사업과 달리 기술 이전 조건 협상이 유연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임무 컴퓨터, 통합 항전 구조를 모듈화해 운용국 요구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스위스처럼 독자 교리와 중립 외교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위스가 KF-21을 선택할 경우 완전한 스텔스 전력은 아니지만 낮은 레이더 반사 설계와 고출력 전자전 장비 그리고 수량 확보를 통한 공역 밀도 방어라는 현실적인 전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럽 군사분석 매체들은 이를 고급 스텔스 소수와 중형 다목적 다수의 혼합 운용 개념으로 해석하며 스위스가 F-35 수량을 줄이고 다른 기체로 보완할 경우 가장 논리적인 조합 가운데 하나로 KF-21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F-21이 아직 유럽 실전 배치 사례는 없지만 시험 비행 2,000소티 이상을 누적하며 일정 신뢰도를 확보했고 2026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공급 안정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계산을 종합하면 스위스의 선택지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경쟁으로 수렴하고 있고 그 계산표 한가운데에 한국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7일 KF-21 엔진 최신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마지막 도전 과제인 전투기 엔진, 그동안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2025년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한국산 엔진 개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적지 않은데 개발에 실패할 위험은 매우 높으니 차라리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때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율이 40%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마저도 기업 측 기준이 아닌 정부 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상은 22%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오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전투기 엔진 개발에 비관적인 목소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것은 단순히 KF-21의 표면적인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탄탄한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전투기 엔진 개발은 우리 국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숨겨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G 400K 엔진 두 기입니다. F414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14,770파운드 포스급의 추력을 낼 수 있으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최대 22,000파운드 포스급의 추력을 낼 수 있어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급 엔진 대비 가격도 제법 비싼 축에 속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F414 엔진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정비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KF-21을 처음 개발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감히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조차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했던 것이 많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FA50 계열에서 사용하는 F404G102 엔진과 유사한 정비 개념을 가진 F414 엔진을 선택하여 정비시설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선택하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F414 엔진은 대당 가격이 약 115억 원 수준으로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는 KF-21은 한 기의 전투기에만 230억 원의 엔진 구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양산 단계에 돌입한 20대 초도 물량만으로도 4,6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전투기 엔진은 초기 구매 비용이 약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전투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이 전력화할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를 모두 합쳐 120대인데 엔진 구매 비용에만 최소 2조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들어갈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며 그만큼 역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지출 비용은 비례해서 올라가며 이는 KF-21의 국산화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계산할 때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 수입 부품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체적인 국산화율은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로 인해 KF-21의 전체 국산화율도 다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제 엔진으로 인해 한국이 KF-21을 수출할 때마다 7%의 기술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허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KF-21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엔진 단가를 낮추고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상당수의 금액을 막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산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 핵심 부품 및 소재 구매 비용 등의 해외 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히 훗날 한국이 해외로 수출할 국산 엔진의 대당 수출 가격 등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KF-21의 5세대기 개량에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하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뛰어난 항전 장비에만 관심을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5세대기의 조건 중 하나가 뛰어난 기동성입니다.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 1.2에서 1.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 전문가들이 많으며, F-22 랩터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 1.8까지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급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기동성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엔진 추력을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여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장착되어야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폄하할 때마다 엔진 성능이 5세대 전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을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과 각종 센서, 매립화 등과 함께 우수한 성능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엔진과 추력 편향 노즐까지 내준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에 준하는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려는 이번 시도가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16,000파운드포스급의 추력을 내는 이번 엔진 개발 목표만으로 단숨에 5세대기 수준의 강력한 엔진 성능에 도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 전투기 체급에 맞는 다양한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성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KF-21을 120대 전력화하는 것에 맞춰 2030년대부터는 KF-21과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는 임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한 대의 KF-21에는 2대 또는 4대의 무인기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40대에서 최대 480대의 무인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 엔진을 비롯하여 각종 핵심 부품과 기술을 반드시 국산화해야 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최대 480대의 무인기를 도입한다면 엔진부터 각종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여 제작하더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인데요. 만약 무인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KF-21과 유무인 체계를 연동하기 위한 체계 통합 과정에서 KF-21의 핵심 기술이나 보안사항을 외국 방산업체에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인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해외 도입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국산 무인기 개발이 중요한데, 충분한 생산 수량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작 엔진 기술 등이 없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KF-21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KF-21에 사용할 엔진 기술 이외에도 무인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엔진 기술과 각종 항공기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KF-21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4년 동안 약 3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엔진 시제품을 제작하고 2039년까지 국산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로 시험 비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시험 비행부터가 본게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2039년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T-50을 개발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록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었지만 한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KF-21도 많은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를 뒤집고 유럽 등 군사강국의 주력 전투기를 뛰어넘는 최고의 4.5세대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항상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지금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전투기 엔진도 이러한 역사처럼 끝내 난관을 극복해낼 것인데요. 언젠가 국산 엔진을 장착한 한국 전투기의 비행을 목격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해외 우주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한국의 이름을 전면에 배치한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위성 발사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세계 각국은 발사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를 국가급 전략 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만 언급되던 이 분야의 뜻밖에도 한국 기업의 이름이 등장했고 그 제목을 보고 해외 전문가들까지 시선을 멈췄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한국 기업이 35톤급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에 돌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주체가 현대로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우주산업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메탄 엔진이 갖는 상징성이었습니다. 기존 케로신 엔진에 비해 그 흐름이 적어 재사용 발사체에 최적화된 구조이고 저장성이 뛰어나 고빈도 발사를 전제로 한 차세대 발사체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사용 로켓 업체들이 선택한 것도 메탄 기반 엔진이며 유럽 우주국과 중국 역시 향후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메탄 엔진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은 이 기술 분야를 인공위성, 우주인터넷, 군사우주자산을 모두 묶어 움직이는 미래 우주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한국 기업이 공식적으로 개발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를 이례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현대로템이 이번 기술을 맡게 된 배경을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차와 장갑차 생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실제로는 1994년부터 메탄 엔진 설계를 연구했고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까지 성공한 바 있습니다. 즉 우주 분야에서 조용히 30년 가까운 내공을 쌓아온 기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조명되면서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의 우주 방산 융합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엔진의 추진력이 35톤급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의 메탄 엔진은 소형과 중형 재사용 발사체에 일단 엔진 클러스터링의 기본 구성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경우 머린 엔진을 9기로 묶어 로켓 1단을 구성하고 있고 중국 역시 40톤급 메탄 엔진을 9에서 12기 조합하는 체계를 고도화 중입니다. 해외 분석자들은 한국이 35톤급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소형 위성 발사뿐 아니라 수톤급 실용 위성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쏘아올릴 기반이 열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확장 속도가 외신 표현대로라면 한 세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의 메탄 엔진 착수 소식을 읽고 곧바로 분석 보고서를 올린 이유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엔진 하나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우주, 방산, 지상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 한다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자들이 가장 놀랐던 대목은 참여기관의 구성 자체였습니다. 현대로템, 대한항공, 비츠로넥스텍,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육군까지 모두 같은 엔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초기에 시도하지 못했던 구조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이 발사체, 엔진, 위성, 군사지휘 체계를 처음부터 수직 통합형으로 만든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들은 메탄 엔진이 가져올 군사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세계 군사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우주 기반 ISR, 즉 정찰, 감시 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500가지 이상의 위성 기반 데이터가 전투에 직접 반영됐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위성을 얼마나 자주 또 정밀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지가 군사력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탄 엔진은 그 흐름이 없고
점화 반복성이 높아 재사용에 최적화되어 월 단위 혹은 주 단위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전문지에서는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군사용 소형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즉시 올릴 수 있는 프리런치 국가로 올라선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메탄 엔진 착수 소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한국의 우주 방산 기술 구조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결합되는 결정적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더 놀랐던 이유는 현대로템이 단순히 엔진 제작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연소기, 터보펌프, 구조체 설계까지 모두 통합 관리하는 주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역할을 미국의 블루오리진이나 중국 CASC 같은 최상위 우주 기업들이 담당하는데 한국은 전차와 장갑차를 만들던 기업이 고스란히 그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평가됐습니다. 국기연이 이번 프로젝트를 지상 기반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으로 명명한 이유에는 기술적 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 액체 로켓 엔진은 지상 점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메탄 기반 엔진은 연소 안정화 기술 확보가 까다롭고 산화제와 연료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연소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구조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랩터 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으로 10회 이상 엔진 파손을 겪었고 중국의 텐룽 엔진 역시 2021년 시험에서 연소실 내부 벽면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장된 연소실 벽면 냉각 채널을 국산 금속 적층으로 재설계했고 이 채널의 열 전달 효율을 기존 대비 약 14에서 17%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가 확보되면 1회 점화당 열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 재사용 발사체가 요구하는 10회 이상 반복 점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국방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이 과거부터 메탄 엔진을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94년 한국이 처음 메탄 엔진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국내에는 메탄 연소 시험 시설조차 없었고 현대로템 엔지니어들은 군용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반영해 독자적으로 연소실 계산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당시 개발된 1톤급 모델이 2006년 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메탄 엔진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지만 당시엔 우주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이 이번 국기형 과제로 다시 살아난 것은 30년간 축적된 비축 기술이 국가급 전략 과제와 맞물린 극적인 순간이라고 방산업계는 평가합니다. 이번 메탄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의미는 재사용 발사체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재사용 여부는 단순한 우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이 동시에 얽힌 영역입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로 비용을 발사당 7천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줄였고 발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했습니다. 이 변화는 위성군 운용 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 메탄 엔진을 확보하면 누리호 3당의 발사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에서 재사용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구축형 정찰 위성과 군사용 초소형 SAR 위성을 연속 투입하는 멀티런치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정보가 전쟁의 절반을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메탄 엔진이 단순히 우주 발사체에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탄과 산소 조합은 고고도 초음속 비행체에서 스크램제트 가속을 지원하는 프리번 기술과도 연결됩니다. 현대로템이 이미 보유한 덕티드 램제트와 이중 램제트 기술 그리고 하이코어에서 마하 6을 달성한 경험이 결합되면 한국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와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동일 산업 생태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 F-22와 스페이스X 생태계에서 보여준 방식과 유사한데 한국이 이 기술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누리호의 75톤급 엔진, 차세대 100톤급 엔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35톤급 메탄 엔진 개발까지 들어가면 동아시아에서 이런 3단계 엔진 라인업을 가진 국가는 한국뿐이 됩니다. 중국은 40톤과 120톤급을 갖고 있지만 메탄 엔진은 아직 연소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은 애초에 메탄 엔진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형급 메탄 엔진을 선택한 이유를 클러스터링 유연성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35톤급 엔진 7기를 묶으면 245톤급
9기를 묶으면 315톤급으로 한 종류의 엔진으로 소형과 중형 발사체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발사 비용을 40에서 60% 줄일 수 있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이 또 한 번 논란 지점이 터졌습니다. 메탄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보펌프는 미국에서도 군사 전용 통제 품목이며 외국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 기업들이 이 회전체의 국산 설계를 이미 끝냈다는 점입니다. 회전체는 초당이만해서 4만 회 회전하며 영하 180도 산화제를 밀어 넣어야 하는데 현대로템과 비츠로 넥스텍이 만든 국내 합금 회전체는 열피로 감소율이 기존 대비 약 12에서 15%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한국이 메탄 엔진 개발 난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자들이 집중 조명한 또 다른 부분은 현대로템의 다중 엔진 기술 보유 현황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메탄 엔진 외에도 덕티드 램제트, 이중 램제트 엔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코어 시험 비행에서 기록한 마하 6은 해외에서도 꽤 충격적인 수치였는데 이 기술은 재사용 발사체의 2단 고속 귀환 기술과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즉 한국은 발사체, 엔진, 극초음속, 위성, 군사통신을 하나의 기술 체계로 묶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은 한국을 우주 개발의 후발 국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 메탄 엔진 개발은 30년 동안 축적한 독자 기술, 방상위협에 참여, 정부의 전략적 의도, 그리고 우주방위 생태계까지 동시에 묶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외신은 한국이 우주전 시대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시대가 이제 막 열렸고 세계는 그 출발 신호를 한국보다 먼저 감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7일 한국 재사용 발사체도 도입한다 영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끝난 직후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지점은 한국이 이후 어떤 우주 전략을 펼칠지였습니다. 그 분석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기술이 미국의 스페이스X와 자연스럽게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한 후발 국가의 추격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적인 개발 방식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속도가 기존 강대국의 수치를 압도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처음 상용화하기까지 약 9년이 걸렸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팰컨9 블록5 기준 첫 회수 성공까지는 총 15번의 대형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계획 중인 KSLV-3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로드맵은 불과 5년입니다. 외신들은 이 기간이 현실 가능하냐고 묻다가 한국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사회 발사만으로 얻은 200개 이상의 구조, 추력 연소 데이터 세트와 국내 스타트업이 확보한 하이브리드 엔진 착륙 시험 데이터까지 합치면 전체 개발 속도가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엔진 열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4년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누리호 엔진군에서 축적한 연소 안정성 데이터만 약 130회 이상 세부 분석이 이루어져 추가 시험 없이도 모델링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해외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가격 분야에서도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팰컨9의 1회 발사비는 약 7천억 원 수준이고 재사용 효과로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 누리호는 1회 발사비 약 2천억 원대인데 재사용 기술이 완성되면 목표치는 1회 약 1천억 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 경제 전문지는 한국이 재사용 엔진을 적용할 경우 30% 절감에서 시작해 안정화 이후 50% 이상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엔진 구성품 80% 이상을 국내 기업이 자체 생산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 체계가 탄탄하고 외화 지출이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적 자산이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축적된 반동제어, 열환경 기술, 복합 소재 기술이 우주 분야에 그대로 흡수되면서 스페이스X가 초기 단계에서 겪었던 문제를 한국은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반동제어 알고리즘은
발사체 착륙 시 지상 충격 흡수 계산에 그대로 응용되고 있으며 천무복합 소재 기술은 발사체 구조 경량화에 이미 적용돼 무게 대비 강도가 미국 제품 대비 약 12%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결합은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우주방산 융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엔진 기반입니다. 스페이스X는 메탄 기반 랩터 엔진으로 초고 성능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개발 난도가 매우 높고 열환경이 극악하여 고주기 재사용에서 수명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병행 개발 중인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은 연소 온도가 비교적 낮고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추력 대비 비용 효율이 좋아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상용화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 기반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해외 우주 전문지는 이 엔진이 상용화될 경우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 초기 수준보다 30에서 4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이 가진 시험 주기 속도입니다. 스페이스X는 연간 평균에서 7회 엔진 주요 시험을 진행했던 반면 한국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연간 20회 이상 연소 시험을 수행했고 중소형 엔진 시험까지 포함하면 40회 가까운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기술 안정성 확보 속도가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 엔진 시험 스탠드를 구축하면서 국가연구소 외에 실험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을 따로 적어두었는데 연구개발 속도가 빠른 이유를 국가 프로젝트의 관리 방식과 민간 기업의 리스크 감소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마다 예산 심사가 길고 유럽은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국은 실패 이후 재시도까지의 주기가 매우 짧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4차 발사도 2차례 연기된 적이 있었지만 연기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이 재검증한 파트의 개수가 꽤 많았다는 점을 외신 기자들이 직접 항공우주청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신들이 더 크게 관심을 보인 건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의 성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된 하이브리드 재사용 발사체 기술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파라핀 기반 연료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사실은 외신들에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라핀 계열 연료는 폭발 위험이 적고 정비 비용이 낮아 재사용 발사체에 적합하지만 제어 난도가 높아 상용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한국 기업이 가져갔다는 점은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장면이었습니다. 엔진 제어가 불안정했던 1차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에서 안정적인 착륙을 구현한 과정은 외신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데이터 기반 시험 문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보도들은 또 하나의 핵심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누리호가 정확하게 궤도에 위성을 넣어주는 능력이 확보된 지금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노려야 할 분야가 재사용 발사체라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사용 모델이 발사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스페이스X는 재사용을 통해 발사 단가를 절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도 지금 시기부터 재사용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할 경우 발사비 절감 효과가 초기에는 약 30%, 안정화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주 산업이 지금까지 국책연구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민간 스타트업이 실험적 기술을 개발하고 한구연이 이를 보완하며 대형 기업이 양산을 맡는 구조로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외신들은 주목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일부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이 속도와 구조를 유지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추월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패턴이 과거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한국식 모델이 우주 개발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해외 분석들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와 국방력에 미치는 전략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부분은 본론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제조 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의 1단 부스터는 고도의 용접 기술과 대형 단조품이 필요한데 이
이 분야가 미국에서도 병목 구간으로 지적된 적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방산 분야에서 대형 용접과 정밀 금속 가공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엔진 챔버 제작에 필요한 고속 분말 적층 기술도 성장세가 빠릅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 중인 백통급 엔진의 국산화율은 이미 95% 이상이며 전체 발사체 기준으로는 90%가 넘습니다. 미국의 펠컨 9 초기 국산화율이 7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시작부터 다른 국가보다 더 자립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결합된 결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완성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기술 성장 속도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빠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H3 발사체가 연속 실패하면서 개발 주기가 길어진 것이 대비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데 한국은 실패 후 재도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본보다 4배 빠릅니다. 실제로 일본이 주요 엔진 상태 점검과 재검증에 6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었던 반면 한국은 같은 수준의 엔진 검증을 6주 만에 끝낸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구조에서 오는 속도 차이입니다.